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근 보험 산업의 주요 소식과 그 흐름을 담은 기사 모음입니다. 네, 보험을 재테크로 오해한 사례부터요. 설계서 압박 문제, 또 AI 기술 도입,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좀 큰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보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야말로 보험 산업이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필요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죠. 네, 맞아요. 거기다 규제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이야기가 근데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한 달 보험료로 141만 원을 내신대요. 근데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40대 부부 사연입니다. 141만 원이요? 와. 네, 남편분이 종신보험이랑 저축성 보험을 이걸 재테크 수단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라고 하네요. 월 141만 원이라니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네요. 이 경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본질이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험 보장이에요. 아, 위험 보장. 네, 미래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거지 은행 예적금처럼 돈을 불리는 재테크 수단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일까요?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 효율이. 네. 왜냐하면 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수료나 회사 운영비 같은 사업비라는 걸 꽤 많이 떼거든요. 네, 그렇죠. 사업비. 그래서 여러분이 낸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라도 한다. 그러면 원금도 못 건지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례를 보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보험이 나의 어떤 위험을 보장해 주는가. 네. 둘째, 이 보험료가 우리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아, 부담. 네, 보험 가입 전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그 141만 원 사례처럼 필요한 보장보다 너무 과도한 보험료는 오히려 재정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위험 보장 그리고 적절한 부담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큰 회사 얘긴데요. 대기업 계열 보험사 이야기입니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보험 설계사들한테요 같은 계열사인 삼성카드 판매를 사실상 강요하고 이걸 또 실적 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점에서는 꽤 노골적인 압박 정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회사 내부의 실적 경쟁? 이걸 넘어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 위반이야. 네.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이런 내부 압박이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소비자겠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여러분 소비자에게 그 영향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설계사가 자기 실적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필요한 상품을 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험 상품이 아닌 카드 같은 비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 상담 받으실 때 설계사가 특정 상품, 특히 보험 외 상품 가입을 유독 좀 강하게 권한다 싶으면 잠시 멈춰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왜 이렇게까지 권유하는 걸까? 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묻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삼성 쪽에서는 논란이 된 그 카드 판매 디표를 평가에서 빼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글쎄요, 이런 끼워 팔기나 압박 영업 관행이 정말로 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 압박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다음은요. 상품 이름이랑 실제 기능이 좀 다른 이른바 이름값 못하는 보험 상품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상속종신보험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목적이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이름만 보면 그렇죠. 연금, 상속, 딱 와닿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은 예전에 고금리 시절에는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목적이 컸어요. 네, 그랬죠. 근데 저금리가 길어지고 수수료 체계 같은 게 바뀌면서 실제로는 연금 기능보다는 만기에 목돈 받는 단기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연금으로 받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진 거죠. 아, 그럼 상속종신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이름하고 다른가요? 상속종신보험도 좀 비슷합니다. 원래는 고액 자산가분들이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필요한 상속세를 미리 보험금으로 준비한다. 이런 목적이 컸거든요. 네. 근데 상속세 부담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또 1인 가구도 늘고 가족 형태도 변하면서 실제 상속세 마련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큰 고액 종신보험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이것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연금, 상속, 이런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상품의 실제 수익 구조가 어떤지, 보장 내용은 정확히 뭔지, 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약관을 통해서 그 실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질이요. 네, 상품 이름보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실제 혜택이 뭔지,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품 이름표 뒤에 숨겨진 실제 내용을 확인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소식인데요. 난임 시술이나 특정암, 정신질환처럼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이 좀 주목받으면서 이걸 보장하는 여성 맞춤형 보험 수요가 늘고 있답니다. 네, 맞아요. 여성의 건강 이슈는 연령대별로 그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령 20대, 30대는 임신, 출산, 난임 관련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30대, 40대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 관련 질환 같이 여성에게 좀 더 자주 발생하는 암이나 질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죠. 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 관리라든지 골다공증, 치매 같은 노년기 질환에 대한 보장 필요성이 커지고요. 그렇다면 보험사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상품을 내놓고 있겠군요. 그럼요. 보험사들도 이런 세분화된 필요에 맞춰서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질병에 특화된 여성 전용 보험 상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기사에 나온 교보 더블업 여성 건강보험처럼 특정 암 진단 시에 보험금을 여러 번 준다거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식으로 보장과 서비스를 강화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여성보험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또 미래에 걱정되는 위험 요인,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보장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여성의 생애 주기와 개인별 필요에 맞춘 설계가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보험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KB손해보험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AI가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암보험을 제공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AI가 정말 깊숙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AI는 진짜 보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 체인저요. 네, KB손해보험 사례처럼 AI 챗봇이 24시간 고객 상담을 하고 또 AI가 복잡한 보험 서류를 분석해서 보험금 지급 속도를 높이는 등 내부 업무 효율화나 고객 경험 개선에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품 개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 점이 더 흥미로운 부분이죠. 기사에 언급된 한화생명하고 협력한 스타트업 니드의 AI 암보험이 좋은 예인데요. 아, 니드. 네,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나 생활습관 같은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특정 개인에게 발병 확률이 높은 암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보장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오, 굉장히 정교하네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보험이 점점 더 나라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할 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이런 AI 기반의 맞춤 보험이 혹시 특정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더 비싸게 매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네. AI가 위험을 더 정교하게 예측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한테는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아예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디지털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디지털 소외. 네,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이런 그림자도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AI가 가져올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불평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AI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첨단 기술 시대에 돈은 누가 버는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AI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보험 같은 주변 산업에서 더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걸 뭐 AI 낙수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낙수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입자 치료라는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이 도입됐잖아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거든요.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중입자 치료기를 만든 회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비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사들은 앞다투어서 이 중입자 치료 보장 특약을 넣은 암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필요, 니즈나 위험, 리스크를 해결해주고 관리해주는 보험, 금융, 컨설팅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보험의 역할과 시장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기술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AI 활용 사례로 언급됐던 KB손해보험의 좀 더 구체적인 미래 전략도 살펴볼까요? 디지털 전환 외에도 해외 시장 공략과 새로운 보험 영역 개척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KB손해보험은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지수형 기후보험이라는 것을 민간 보험사 최초로 출시했다는 겁니다. 지수형 기후보험이요? 그건 기존 보험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 보험은 보통 태풍이나 홍수 같은 걸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지수형 기후보험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미리 정해둔 기준치, 즉 지수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약속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와, 훨씬 빠르고 간편하겠네요. 네, 훨씬 그렇죠. 이건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보험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위험 관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의 영역이 정말 점점 넓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그림자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소식입니다.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노린 해킹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이버 보험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사이버 공격 위험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이버 보험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마비, 랜섬웨어 공격 같은 걸로 기업이 입는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험은 단순히 사고 후에 피해 복구 비용을 대주는 걸 넘어서요. 사전에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주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하거나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도록 돕는 일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파트너 역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너 역할까지. 네, 삼성화재나 하나손해보험 같은 주요 보험사들이 이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하고 있죠. 기업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보험이 되어가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업계 내부와 시장 동향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에서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누적되거나 삭감되는 방식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려다가 노조 반발로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소식은 보험사의 내부 운영과 노사 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사례죠. 누적식 성과 연봉제는 직원 간 경쟁을 너무 심화시키고 저성과자에게 좀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소비자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내부 안정성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결국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핵심은 안정적인 내부 운영이 결국은 양질의 고객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네이버 주식은 대량 매수하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주식은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보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시장의 기대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죠. 네. 네이버 매수는 AI나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자동차주 매도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은 사실 매우 간접적이에요. 네. 보험사들도 여러분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내거든요. 기관들의 투자 동향은 이런 보험사의 자산 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보험 상품의 수익률이나 안정성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또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잘못된 상품 선택의 위험부터 AI가 가져올 변화의 기회와 가제, 그리고 기후나 사이버 위험 같은 새로운 도전까지요. 자,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보험은 이제 더 이상 만약을 위한 대비라는 단순한 수식어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전성, 생활 방식, 심지어는 미래 가치관과도 연결되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품의 이름이나 광고 문구 너머의 실질을 꿰뚫어보는 안목, 그리고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내 보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보험은 점점 더 개인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초개인화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진짜 나에게 최적화된 보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찾고 또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